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로 여당 내 갈등이 다시 분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지만 친윤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계엄 모의 정황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힙니다. 검찰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첫 소환으로 전현직 장관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이르면 내일 수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의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이뤄진 일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담화 발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온 윤석열 대통령.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다시 나와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계엄은 사명권,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탄핵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담화 말미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는 방송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지됐으며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후 곧바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등 40여 개의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임기와 국정 안정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한 이번 담화는 국회 탄핵안 재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 행위를 알리려고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잇따른 증언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무장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했다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군인들의 증언은 과연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인 14명 체포조가 있었다거나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가 상부에서 전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포탄,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무엇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게 1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의 경내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은 담을 넘어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했지만 특전사와 방첩사 소속 주요 부대는 최소 이틀 전부터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야 대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고 그 이유는 야당의 입법 폭주였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한 대표는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호 당원 대통령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으로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 역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단 1초도 맡길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담화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 직무 즉시 배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이번 담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오선의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찬성 반대 입장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첫 과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빠른 당 정비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일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터지자 한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수위 높은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문제를 당에 일임하고 조기 퇴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의원들 앞에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래는 술렁였고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고성에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났다는 평가가 여권에서조차 나오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내에선 탄핵안 소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추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내분 양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야권의 탄핵과 검경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계엄령 발령 직후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며 폭동 수준의 집단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목적과 수단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러나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77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차마 밝히지 못했던 일이 더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했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점검을 거부하는 데다 압수수색도 어려워 계엄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침입해 서버 사진을 촬영해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사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한 부정선거 의심은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등 기관 협조로 보안 강화를 마쳤고 무엇보다 참관인과 선거인 등 수많은 사람의 눈을 모두 속여야 하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개선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이 계엄령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도 관계 당국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예정보다 다소 미루어진 오늘 발의됐습니다. 계엄 사태를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면서 추가된 의혹을 반영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즉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 이후 국정원과 군 간부들의 계엄 폭로가 잇따르면서 예정보다 발의 시점이 뒤로 밀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은 아예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등 의혹이 불거져 탄핵안 내용 보강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 상임위나 본회의 그리고 경찰, 검찰 등에서 이 수사 내용들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1차 탄핵안엔 윤 대통령의 정책도 사유로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모두 배제됐고 명료하게 추린 것도 시간이 걸린 배경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0일 내란 상설특검에 이어 수사 인력과 기관 면에서 더 강력한 내란 일반 특검은 속전속결로 과반 의석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가결돼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됐고 주가 조작 연루와 명태균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네 번째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자 탄핵 추진 그리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재발의까지 야당이 탄핵 가결을 위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보안폰을 확보했는데 계엄 모의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장관 집무실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뒤늦게 보안폰을 놓쳤다는 사실을 안 뒤 나흘 만에 다시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도청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안보전화인 보안폰과 관련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수사의 기초 단서가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뒤 장관 보안폰은 국방부에, 서버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보안폰을 확보하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전화기 자체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버에 담긴 통신 내역이 중요합니다. 보안폰은 전체 서버 자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폰 자체엔 기록도 안 남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돼서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분석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물론 군내 명령 전달 과정 등 계엄 모의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한 지 36시간 만입니다.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조 청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는데 허위 증언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의 최고수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검찰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은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국무위원들로도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해 회의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와 윤 대통령 관여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장관 등을 추가로 소환해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불러 사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 29분 길이의 다소 긴 담화문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물론이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예, 오늘도 단어들이 상당히 날카로웠죠. 이 광란의 칼춤, 괴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장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번 이 시간이죠. 거의 이 시간인데 10시 30분쯤 네.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발동을 하면서 네. 그때 여러 가지 비상계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비상계엄 국회
해제 건의를 바로 받아들여서 4시간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비상계제를 해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네. 상당히 지금 수사가 여러 가지 다방면을 펼쳐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얽히니까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것이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예. 발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 이 비상계엄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국가 어떤 통수권자의 통치 수단으로서 예. 이것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배경 그리고 의도 예. 그리고 목적 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뭐 검찰로 가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거나 예.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될 두 가지 양당 간에 지금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태도를 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이 행동이 대통령의 통수권 행동이 의도와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정말 그 각종 수사가 속도전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화를 오늘 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뭐 담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오늘 담화의 논리에 빈약함 그리고 인식의 저급함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논리는 통치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누가 썼냐 하면은요. 전두환이 자신의 계엄을 갖다가 변호하기 위해서 쓴 궤변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 논리를 그대로 전두환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답답했다. 또 두 번째, 야당을 괴물로 그리고 성난 시민들의 그 탄핵 내란 처벌 요구를 갖다가 예. K민주주의를 광란의 칼춤으로 묘사하는 인식을 보면서 예. 한편에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이런 담화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예.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박창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모레 2차 탄핵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닷새 전에 이제 뭐 본인이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진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우리 당에 이름하겠다. 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의 담화 이건데 당시의 분위기상 하지 못하고 뭔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번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뭐 일각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한테 주거나 한동훈한테 주거나 매한가지다. 맞서서 싸워서 죽겠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예. 보면 결국은 우리 당에 이름할 때는 뭔가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가 최소 1년 이상 2년 가까이 더 보장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연착륙을 예상을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뭐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하야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 7일 그러니까 겨우 닷새 전에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입장이 확 바뀐 담화문을 정말 29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마치 그때는 제 2선으로 물러날 것처럼 다들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그 2선으로 물러나거나 조기 퇴진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은 7일 날 그때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은 해석을 하지 않고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당의 의견을 친윤이라든가 의원 전체가 이것을 합의해서 해오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지. 지금 당대표하고 친한계만 해서 이게 당 전체 의견입니까?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해야만이 당론이 되는데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친한계 한 15명 정도의 의견으로 대통령을 내년 2월, 3월에 조기 하야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3개월,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뜻하는 것은 여당의 108명 전체가 합의해서 예.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방향이고 예. 그렇게 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저 성명을 발표하니까 내란 혐의자라고 예.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당을 못 믿기 때문에 당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으로 한번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내가 다시 복귀하고 예. 아니면 인용이 되면 내가 파면 당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체포를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헌법재판의 진행이 잠시 정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리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찬찬히 지금부터 또 해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는 이미 지난 7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진 사퇴를 당해서 당 전체 의원이 합의해서 가져오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진 대통령이 사퇴 하겠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대통령 녹취를 또 한번 듣고 이야기할 텐데 또 오늘 담화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자진 사퇴론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예, 오늘 총 29분 담화여서 줄였다고 해도 좀 긴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아니다라고 내란이 아니었다고 이제 반박을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거를 네.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 권능, 즉 국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예. 들었지 않습니까?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과반 안 넘었으니까. 예. 그럼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엄이 정한 치안과
법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 즉 수단을 갖다가 넘어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 즉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무한정 늘려주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 법에서 통치행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뭐 야당의 폭주를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믿는다 손 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갖다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란의 정의고 이 반란의 정의, 즉 내란의 정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행동이었다. 이게 다수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고도의 통치행위, 어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얘기했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상현 의원 좀 말려달라는 문자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은 뭐 법적인 문제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수님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지금 헌법 제 75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통치 행위, 비상대권, 헌법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그런 것이 75조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보면은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해악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란죄가 통치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법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을 물론시킬 목적이 있고 폭동이라는 것은 폭력과 협박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야만이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결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럼 내란죄와 국헌문란죄는 그 밑으로 하위 법률로 내려가면 형법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 87조에 보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라고 되죠. 폭동. 폭동은 한 지역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런 것을 이제 폭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형법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죄라는 게 또 따로 돼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소멸시킬 때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간 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전국 확대 비상계엄이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해야 됩니다. 장관이 지시하는 건 안 됩니다. 국소계엄은 장관이 지시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전국 확대 제주도까지 포함되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국회 병력 출입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그거는 받았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직접 들었다. 근데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걸 이제 지금 회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에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휘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건가? 통화 내용만 전화에서 비화기가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 사유가.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전화 기록만 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건 다 윗선에서 시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무조건 총을 들어가면 이건 대통령 무조건 내란죄로 처벌하고 탄핵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인 체제 안에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증언이고 그게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예, 박 교수님. 네,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비겁한 변명 아닌가 싶어요. 아니,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는데 대통령에 독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반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네. 만약에 그 특전사 사령관이 또 현장 지휘관이 실제 계엄군이 정말로 대통령 이건 아니라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는 척만 했으니까 그나마 충돌이 없었던 거지. 만약에 그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사령관이 따르고 현장 지휘관이 따르고 군인들이 따랐으면 정말로 그 상황에서 예. 수많은 인명이 다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치안 유지고 질서 유지입니까?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말씀하시죠. 선관위의 서버 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를 부정선거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혹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망상 하나예요. 소위 말해서 선관위의 서버가 보안에 취약하다, 방화벽이 얕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수십억을 들여서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선거가 잘 치러졌는데 어떠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나 또 그 당시에도 북한의 해킹이 했다는 혐의, 그 당시에 증거도 없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소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전가돼서 선관위 서버가 마치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것처럼 예.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질서 유지가 아니라 명백하게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날 비상계엄에 참여를 했던 같이 동참을 했던 군인들의 증언이나 국정원 내부 증언이나 어느 정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소위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자, 법률적으로 붙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도 2명을 추천했고 여당에서도 1명을 추천했습니다. 구인을 논란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텐데 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법적인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뭐 권한쟁의 심판이니 뭐니 즉 탄핵의 심판을 시간 끌기에 들어갈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또 형법 차원에서 아마 또 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재판 투쟁을 길게 끌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아스팔트 우파, 옛날에 태극기 부대라고 불렸던 네. 이런 극우 보수의 결집을 가지고 본인의 재판 과정, 앞으로의 과정에서 본인을 엄호하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호소다. 만약에 내일 토요일 날 탄핵이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됐을 경우에 부결되면은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여전히 아직 내란이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란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자 선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담화였다라는 것도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박 교수님은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오래 길게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장 교수님. 뭐 정치인들이 지지층이 없으면
지지층이 환호해주고 네. 지지층에 열광하고 지지층이 지지하고 특히 우리와 같은 여당과 여당이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80년대 그런 용어가 외국어의 정치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한국의 정치를 통해서 쓸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과거 80년대랑 다르게 지금은 SNS라는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한 쿠데타 뭐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내란이 계속됐다는 말, 뭐 저는 계속 있다는 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 이건 분명히 개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개헌법 위반이지만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든가 명령권자, 장관이라든가 여기에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처벌은 받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5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이 발동할 때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국회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87년 민주화 헌법에서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 병력에 들어간 것은 법적인 위반으로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파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요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을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당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덕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표결 참석 여기까지였는데 탄핵 찬성 이 얘기는 오늘 한 이야기고 사실 의원총회 당대표지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오늘 시국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닷새 전 담화에서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당의 TF에서 2월 달 하야 또는 3월 달 하야 안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는 하야 안 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하게 대통령 발표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거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이제 의총에서 소위 말하면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당대표 뭐 끌어내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고함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변화 또 대통령의 변화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닷새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노란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대표도 자신이 너무 나이브하게 판단했다.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닷새 전에 뭐 본인이 직무를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다 취소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뭐 외통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장 교수님. 당 대표가 과거에는 총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 시대는 총재라고 했는데 당 대표는 그 원내 정당화가 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대표라고 해서 대표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상당히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뭐 저는 그래 뭐 탄핵이 그렇게 중요하나 이 당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당 대표라면 제가 원내 대표라면 자유롭게 하세요. 예. 그냥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세요. 어차피 표결 말이죠. 예, 표결.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수의 친윤이라고 할지 대통령을 옹이하는 세력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넘죠. 5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또 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걸 통해서 탄핵을 해놓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들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2010년 박근혜 탄핵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당만이라도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 그 다음 날 와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계속 알겠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길게 할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궁금한 거는 14일 이틀 뒤에 이 탄핵안이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될 거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여당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그 찬성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이제 7명이죠. 지금까지 이제 7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고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큰 변수가 생겼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정당성을 강변을 했고 또 탄핵이든 수사든 이에 당당히 맞설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9명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8명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9명이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탄핵이 되든 대통령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든 구속이 되든 하여튼 그 속도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가서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은 들어가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언론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역시 장 교수님. 아니 저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뭐 지금 보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서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 투표인데 나 탄핵에 찬성할 거야. 그것이 뭐 지금 뭐 지지층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야당 지지층을 보는 건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찬성한다고 하면서 나 들어가 찬성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찬성했다. 이 남는 것이 역사에 이제 기록물이 될 텐데 저는 굳이 들어가서 비밀 투표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 교수님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퇴진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이라든가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당론은 탄핵 반대다라고 여전히 이제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약간 한 방향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친윤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윤은 아까 이철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앞에서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냐?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때 탄핵을 시킨 정당에서 그 탄핵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국론 분열이 심했고 그리고 나서 그 회복하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 정당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족 소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경험한 정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돌아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 보수 진영을 전체를 괴멸시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윤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당내에서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총을 한 번 더 거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당론이 안 바뀔 당론은 저는 안 바뀌라고 보고 안 바뀔 거다. 일단은 탄핵에 가서 찬성할 사람은 해라. 왜 당의 전통적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탄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대표가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집권당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탄핵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가라. 당내에서 상당히 큰 파괴적인 그런 싸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이야기에 좀 진척을 위해서 오늘 여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만을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기호 1번 김태호 후보자 34표, 기호 2번 권성동 후보자 72표로 권성동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김태호 의원이 담화를 제일 중요한 날에 하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결국은 표수가 권성동 72, 김태호 34, 배 이상 차이가 나게 이제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됐는데 요 얘기도 중요하지만 요것하고 모레 있을 표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자유투표를 주장을 하면서 출마를 했거든요. 자유투표를 하자는 거는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자는 얘기라고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근데 34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론인 거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72표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부결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한계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 중에 일부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오늘 경찰청장 탄핵이 있었는데 기명투표였습니다. 그런데 220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수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걸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 번 퇴장 전략을 쓴다. 그러면 당론으로 강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퇴장 안 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200표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의 찬성표, 탄핵 찬성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미 이탈표가 7표 있는 데다가 추가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뭐 자율투표로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론으로 부결이지만 들어가서 표결에 참석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210표에서 220표 사이쯤에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친한계에 호소를 한 거거든요. 네. 탄핵을 찬성해달라. 대통령이 예. 하야를 거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내란과 위헌적인 계엄을 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수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가져간 의원들의 숫자가 거의 찬반하고 좀 유사하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장 교수님. 네. 요거는 한번 요거 변수가 될까요? 오늘 그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확정돼서 일단 뭐 대선 가도도 맡겼고 일단은 지금 의원직을 상실해서 네. 야당 다 합치면 191석이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9석이 더 이제 필요하다. 네. 기존 8석에서 한 석 더 한 석 더 필요하다라고 필요합니다.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례대표 승계는 하긴 하는데 승계를 할 때는 지금 대법원에서 네.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을 합니다. 네. 이 판결문을 예. 송달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것을 국회로 통보를 해서 국회로 통보를 해서 그 후순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선관위에서 임명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최대 열흘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9석 정도가 가야만이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관위에 송부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승계를 하는데 비례대표가 통상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3일.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이 기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은 선관위에 통보가 되고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승계가 돼서 그건 좀 봐야겠네요. 표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뭐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극단적인 망상을 표출한 거다. 그러면서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광란의 칼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이다. 뭐 주고받는 말들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뭐 거의 피해 망상에 가까운 오늘 담화 아니냐. 누구나 느꼈겠지만 오늘 담화의 대부분은 북한 탓, 민주당 탓, 선관위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장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였고요. 그 전에는 김여사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또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당장 대파 논란이었고요. 또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나 당대표들과의 당 내부였습니다. 그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일본과의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북한과 민주당과 선관위 때문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담화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뇌구조가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뇌 지도그래를 보면은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오늘 너무 환하게 보였다.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네. 이거는 대국민 소위 국민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예.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화였다고 보는 거죠. 장 교수님. 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결사체끼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도 하고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리스크가 있는 건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지금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사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633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이 3개월, 대법원에서 6개월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산술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좋지만 이런 정치적 공세도 하고 지금 청문회도 하고 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경찰처럼 해서 헌재에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빨리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관도 갑자기 막 추천을 해서 빨리 9명을 채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급하다. 그냥 두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정말 헌법 테두리에서 했지만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죄 혐의가 있거나 그러면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 조사해라.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고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담화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 여론 확보와 또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안 수사와 헌재 심사에 대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에서 3분의 1이 지난 지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를 처음 꺼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담화 발표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률 용어인 국헌이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며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견해와 지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앞서 법률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까지 덧붙여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부결된다면 체포나 구속 등의 상황에서도 옥중 결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탄핵과 수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 때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주장인데 당시 대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이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쟁을 일으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 의원이 거론한 1997년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5.17 비상계엄 확대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다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신군부 일당을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물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이번 비상계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은 이미 위헌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광란의 칼춤인지 무엇이든 사법적 판단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말을 아끼던 중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두고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발끈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국인을 간첩으로 몰고 태양광 산업까지 헐뜯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일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정원과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을 거론했습니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파괴할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던 중국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이롭지 못하다고 비판한 겁니다. 但坚决反对韩方将内政问题同涉华因素相关联，炒作莫须有的所谓中国间谍，抹黑正常的经贸合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는 노골적 친미 친일 행보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작년 4월엔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중 이상기류와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한중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주중 대사 교체를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의회 외교 차원에서 예정됐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방한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 3일 밤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 경찰 수십 명이 민주당 당사에 투입된 장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입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한가 싶더니 잠시 후 경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당사 정문 앞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출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모습에 당직자가 황급히 다가가는 모습까지 당시 민주당사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렇게 경찰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되게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내려진 지 15분 만에 몰려온 경찰은 30여 분 동안 당사 앞에 머물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모여있던 국민의힘 당사에는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악을 지시한 대상 중 민주당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에 따라 움직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인력이 민주당사로 출동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에까지 경찰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경로와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를 통제한 경찰의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일반인과 의원들의 출입은 막고 군인들은 들여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 인력을 움직인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5분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밤 10시 47분부터는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은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내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 밤 11시 7분 의원들은 들여보내라는 무전이 전파되더니 30분 뒤인 밤 11시 37분부터는 국회의원 진입도 다시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줬습니다. 밤 11시 5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1분 뒤 대테러 특임 부대가 오면 국회 정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로 전파합니다. 30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면서도 군 병력은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새벽 1시 1분 이후에도 군 관련자들은 들어올 수 있게끔 도우라는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도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실제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군의 진입을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선관위 당직자들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실에 남아있던 당직 근무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3일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중앙선관위 측으로부터 계엄 당시 선관위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검찰이 빠진 채 첫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여전히 검찰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 이튿날 바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구체적 업무 분담과 정보 교류 방식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조본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건 여전합니다. 현행 규정상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은 공수처를 통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속영장은 결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빠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박헌수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100명의 수사관 지원을 4차례 요청받았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실무자 요청에 따라 10명의 수사관을 출발시켰지만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한 뒤 국회 의결로 바로 복귀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새로운 집회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사용하고 선결제 리스트가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 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 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00그릇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과 함께 봉황무늬와 무궁화 형상 등 대통령 표장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 이후 이 기념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스포츠 모델 시계는 6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고요. 클래식 모델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취임 초기 2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락한 건데요.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하락하다가 계엄 사태 이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 매물도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엄 이후 일주일 새 20개 가까운 판매글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엔 하루 이틀에 1개꼴로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약 4-5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전 대통령들 기념시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각각 18만 원, 12만 원이었던 문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시계는 물론이고요. 약 8, 9만 원에 형성됐던 박근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계보다도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시계가 제작되며 하나의 관례로 정착한 기념시계. 희소성이 있어서 애호가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이 거래 매물 급증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 임무를 역임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도 정지되면서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 장성들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8일 만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박 총장이 군 병력을 직접 통솔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사조치를 미뤄왔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배경으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혐의 사실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국회나 또 여러 기관들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후에 또 명확히 확인된 그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직무에서 배제된 장성급 간부는 모두 7명, 계급장 별 개수로만 모두 17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엔 3사관학교 출신인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올랐습니다. 1989년에 임관한 대표적인 비육사 출신 장성으로 계엄에 참여한 핵심 군간부 상당수가 이른바 육사 출신이라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가능한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군당국 설명입니다. 실제로 계엄 관련 인사조치가 먼저 단행된 사례 가운데 업무적인 연속성이 필요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제외하고는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도 비육사 출신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따라 군 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껴간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다만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각 복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지난 3일 계엄 당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전한 뒤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이 특수단에 제출한 자료는 당시 전 계엄사령부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으로 상황실을 꾸리기 전에 계엄이 해제돼 별도의 문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안건 내용이나 참석자 발언 요지를 기록한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심의해야 할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다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도 없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일단 산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과 각 군 본부, 사령부, 제3970 부대 등 15개 기관입니다. 검찰도 조규용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계엄 모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은 물론 다른 자료들 역시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당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에서 계엄에 어떤 입장을 밝혔고 그중 누가 사전 모의했는지를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또 표결에 붙여지는 이틀 동안 국회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내일과 모레
국회 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전국 불안으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정책 수행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됩니다. 김기공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 4천여 채, 정부의 올해 목표치 54만 채의 45.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서울의 인허가는 2만 7천여 채로 목표치의 24.6%에 그쳤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부문에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LH, SH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허그 등과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를 비롯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증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상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올해 목표랑 1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10월경에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국토부가 한두 달 동안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12월 달에 다시 그 인허가를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가. 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전국 동요와 향후 예측이 어려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중장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8 주택 공급 대책 49개 정책 과제 중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등 17개가 법안 재개정을 통해야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모두 8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이제 막 선도지구를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남은 절차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이 계엄 사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 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는 스포츠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UFC 수장은 방안을 취소했고 대한체육회 등 각종 경기단체 회장 선거도 변수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종합격투기 UFC의 수장 데이나 화이트는 비상계엄 이튿날 한국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대회를 직접 보고 유튜브도 찍고 언론과 인터뷰하려던 계획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데이나 오는 게 취소됐다고. 내가 너무 헛웃음이 아직까지도 나오는데. I know, I'm so excited to go too. Yeah, it's crazy. I've never been. I will be back in Korea
in 2025.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결심했던 재벌 총수도 계엄 사태 직후 발을 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방위 수사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은 어수선한 정치 상황 속에 3선 도전이 유력한데 7명의 야권 후보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 단일화 논의나 정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연임 자격을 얻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오는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기흥과 정몽규 두 회장이 당선돼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어부질이 연임이 가능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시국 발언이 나오는 문화예술계와 비교해 스포츠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대회를 앞두고 쇼트트랙 챔피언 박지원은 국민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배구 여제 김연경의 흥국생명이 명승부를 거듭하며 1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남녀 프로농구도 치열한 순위 경쟁이 한창이지만 썰렁한 시국 탓에 겨울 스포츠는 흥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31살 양정열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정열은 지난달 10일 경북 김천에 있는 30대 남성 A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에 있는 파티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불이 이미 활활 타고 있더라고. 그 막 터지는 소리 계속 났어요. 뭐 포탄 터지듯이 팡팡 소리가 계속 났어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파티용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 인원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공장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번져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5분 안에 다 탄 것 같아요. 5분 안에. 아니 사람은 없었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좀 있었고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를 공사하던 중 파티용품 등을 쌓아놓은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내일은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제법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추위 속의 서쪽 지역에는 눈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이후 눈비 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후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면 호남 서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눈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도 7cm 이상으로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 양이지만 무거운 습설이 강하게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경기 남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안동 영하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휴일에는 충남과 호남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